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8월 들어 첫 열흘 동안의 수출이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15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동안 수출은 품목별로 반도체가 34.2% 줄었고 석유 제품은 26.3%, 승용차는 6% 각각 감소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늘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또 올렸습니다. 위안화의 기준 환율이 올라가면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으로 인민은행은 오늘 기준 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11% 오른 1달러당 7.0211 위안을 고시했습니다. 역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고시한 기준 환율의 상하 2% 범위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일본 주요 기업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초부터 말까지 일본의 주요 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절반이 넘는 54%는 모르겠다 또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적용 조건을 대폭 완화해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종전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으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속보를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모 산업장관은 9월 중에 100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도 역시나 100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시킨다. 라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방침이 지금 이미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에 발표가 되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장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양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은 왜 이러지? 혹은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계속해서 하락인데 라는 부분 말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대장하는 섹터가 있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이 대표하는 시총에서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거래 비중이 높은 이 두 업종이 양시장에서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주도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급등이 오늘도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살짝씩 달리고 있는 모습이 불안불안합니다. 한마디로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아닌 일단 몇몇 섹터가 주도하고 있는 조금은 불안한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개별 종목 이슈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북 관련주들 지금 윗꼬리 난 종목들 많이 보이지만 일부 종목들이 주말께에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지금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불확실성은 여전한 시장 상황입니다. 1일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한다는 입장이고요. 일본과의 지금 어느 정도의 휴전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다시금 지금 확전이 되는 모습이죠. 수출 통제 제도 부적절 운영 국가와는 국제 공조가 어렵다. 성인모 장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조치를 지켜보고 우리도 움직이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일본과의 무역 협상 지금 수위 조절을 양국가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 광복절도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도 어떤 부분의 담화를 지금 발표를 할지 수위 조절에 있다 많이들 발표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하나하나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정들도 지금 수두룩한데 약세장이 된 건 지금 확실하고요. 변동성 장세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일 단위로 끊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946포인트대입니다. 195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934 장 초반에 좀 밀렸죠. 그리고 밀리는 부분에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장중 고점은 1948,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점을 더 이상 쉽게 높이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정도 1945선 위아래로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분위기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수급이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 기관 팔고요. 개인만 삽니다. 일단 상승장에서 개인이 사는 모습 최근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상승장에서 개인이 사고요.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보입니다.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 연기금이 177억 원 오히려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소량 매도 여전히 이어갑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1% 중후반대로 나란히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르고 삼성전기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대차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도 약세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좀 같이 끌고 가줘야 되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이렇게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도 내려가고 LG화학, 셀트리온, SK텔레콤까지 내려가고요. 신한지주만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 흐름 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가고요. 포스코, 기아차, 삼성 SDI 올라가는 가운데 LG생건이 소폭의 조정이 또 나오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진 못합니다. 코스맥스 오늘 17%, 18% 내려가고 있고요. 일부 종목만 지금 화장품 관련주 등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급등 나옵니다. 삼성물산도 덩달아 급등 함께 나와주고 있다. 시총엔 보이지 않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592포인트대입니다. 일단 600향에서 순항은 하는데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밀렸고요. 지금 반등에 성공했고 장중 고점 만든 뒤에 그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오고 기관 외국인 기관의 전주체가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수급 별로 안 좋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지지부진한데 CJNM도 살짝 조정이 나오고 CJNM은 워낙에 지난주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됐습니다. 급락 뒤에. 헬릭스미스가 큰 폭의 상승을 오늘도 가져가고요. 펄어비스도 함께 움직입니다. KMW가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장중에 낙폭이 5% 가깝게 급락세가 연출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빠지고 SK머티리얼즈 올라갑니다.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파라다이스 모두 빠집니다. 중국향 걸리면 모두 빠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종목들이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일제히 소폭씩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FA, 원익 IPS, 에코프로 BM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컴투스, 솔브레인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 또 급등은 아니지만 꽤 큰 폭으로 올라가네요. 1215원을 다시 터치를 하면서 전고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슈 정리합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어떤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상존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시장은 불안해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더 변화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 주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요한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8월 12일 날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SK네트워크스에서 전국의 16개 직영주유소에서 100kW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30개소에서 50여 기로 확대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앞으로도 실생활에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민간 택지 분양제 상한제 시행을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건설주에 대해서는 부담 요인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분양가가 한 7~80%대로 떨어지는 관점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존의 주가가 많이 낙폭을 키웠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관점 쪽의 접근이 아닌가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오히려 관련된 이제 SOC 투자와 관련된 추경 예산 흐름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넷마블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같은 경우 8월 13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서 금지를 시행하고요.
화웨이나 ZTE 같은 5개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규제가 들어간다는 점이 일단 또 중국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실시가 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일본의 또 추가적인 반응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보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독일의 8월 주 경기 기대 지수는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유럽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제조업 지표와 함께 부진한 흐름들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생명, 파라다이스, 페노션이 실적 발표가 대기되고 있는데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그나마 낫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8월 1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출입 물가지수와 7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기대감은 낮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출 물가에 대한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예산 투자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제조업 지표 관련된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중국 쪽에서 저점에서 풀하는 만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 생산이 발표될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7월 수출입 물가 지수와 함께 이날 8월 15일 날이 광복절 휴장이다 보니까 이날까지 12월 결산법인의 반기 보고서가 제출 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갖고 계신 종목들이 아직까지 이날까지 장중에 실적 발표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게 아닐까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월 15일 날 목요일 날은 광복절 휴장과 함께 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노동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제조업 지표의 흐름들과 함께 미국 쪽에서 산업 생산에 대한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7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주택가격지수 같은 경우 중국 쪽에서 중요한 변화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의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불거질 수 있는 부채 문제 게다가 지금 또 부동산도 중국에서는 중요한 세금원이죠. 이런 세금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들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8월 16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 지표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심리 평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도 미국의 소비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변화가 이어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으로 이번 주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들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매일매일 좀 다르다 보니까 전략들 어떻게 가져갈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운용을 할까요? 일단 무엇보다 단기적인 급락이 이어졌던 만큼 그에 따른 진정은 보여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력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변동성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는 보여지되 아마 시장 전반적인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저성장에 대한 부담은 뚜렷이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 중심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실적 관련돼서 양호하게 모습을 갖추고 있는 5G 관련된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어떤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무엇보다 외국인들 수급과 관련된 쪽 특히 8월달 같은 경우는 MSCI 조정이 들어오는 관점 쪽에서 리밸런싱과 관련된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위안화 환율 쪽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달러당 7위안대를 안착하고 계속 약세 기조로 가는지에 대한 여부들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단기 낙폭이 컸던 만큼 코스피가 1950에서 70선, 코스닥은 600선에서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을 보여주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측면 쪽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대응하는 전략들은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 좀 주식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중기적인 저항권에 진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들이 오히려 가장 그나마 다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자,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미 증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미국 쪽이 채권 약세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약세도 보이고 있고 이게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시장인 것 같은데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리고 소매 판매와 같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융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 실적보다는 경제 펀더멘탈 쪽에서 이번 여름철 증시의 반등의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환율 전쟁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경제 지표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으로 비춰봤을 때 9월 FOMC에서 다시 금리를 낮출 확률은 85% 정도인데요. 지난 8월 1일 확률이 15%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이번 주 말에는 거의 1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경제 지표가 예상을 하한다고 하면은 주가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행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4분기부터는 기업 실적이 5%, 내년 1분기에는 9.5%, 2분기에는 11%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좋아졌을 경우 미리 선취매 내지 이후에 좋아지는 부분들을 현재 반영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정보 기술과 같이 모멘텀이 좋아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눌림목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그 세력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이 4분기부터는 조금의 회복을 좀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선진 기업의 실적도 그렇다면 좀 같이 좀 동조화를 해서 증가 추세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완만한 감소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 완화에 대열에 속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떨어뜨린 1.8%,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정도만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폭은 기존의 0.5%에서 0.75%, 3번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는 쪽으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 전쟁이 거시 경제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무역이나 제조업 환경이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세 차례가 진행이 된다면은 미국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호조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후퇴 리스크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에는 반길 수 있는 호재가 되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80% 기업이 수적을 발표했습니다. EPS 증가율, 그러니까 1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은 지금 현재 74%가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기 평균 6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MSCI 글로벌 선진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기업 실적이 2021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여름에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역투자 전략 같은 경우가 오히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주가 조정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쪽의 주가 조정은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가는 내리고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하죠. 근데 금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1,519달러까지 갔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오른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금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네, 금값 상승은 세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금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세계의 정치, 경제 환경이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금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고요. 그 다음이 트럼프발 혼란에 따른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금에 대한 수요 쪽으로 사람들의 그 시야를 돌리게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2년물 국제 수익률이 연초 2.5%에서 1.5%로 지금 급락한 상황입니다. 안전 자산에 대한 금 선호 현상을 계속 부추길 수밖에 없고요. 또 금리나 카드가 지금 거의 다 선진국들이 떨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프린트 머니죠. 윤정기 화폐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달러 약세 정책에 대한 경기감도 있고요. 주가 수준이 지금 급등한 데 따른 또 불안감.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미국 국채 상환 문제와 관련해서 잘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작용이 됐고요. 국제 관계에서도 긴장이 고조된다는 점, 또한 지정학적 환경이 불안하다는 점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2020년 미국 대선까지는 트럼프발 혼란이라든지 국제적 문제가 계속 마찰이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금 수요 현상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주변에서도 지금 더 오르냐 이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금값 오름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금값 오름세는 조금 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은 기술 지표로 보면 금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던 2011년과 2015년에 2분의 1 조정을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3분의 2 조정이 1,600달러까지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시청자분들께서는 국제 금 가격이 지난 1년간 20%나 상승했는데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10년에 한 번 정도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 거기에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있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금리 인하와 같은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금 투자와 관련된 수요를 부추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2018년 이후부터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 브렌트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가장 많은 금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미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됐던 것도 있고요. 또 중국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대신 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킨 것도 이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금 가격은 저항선인 1,600달러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현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수의 그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1,600달러도 향후에는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여름철 금 가격이 조정 보였을 때 매수하려는 세력도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안화 부분도 계속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7위안대 위로 올라선 지 며칠 됐습니다.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약세가 언제쯤 멈출지 좀 예측해 볼 수 있나요? 네, 위안화 약세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연속 하락하면서 위안화의 그 종가는 1달러에 7.06위엔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내놓은 그 관세 부과,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른 그 보복 조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를 유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은 위안화가 시장 수급에 기초한 통화 바스켓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 조작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위엔화 실질 실효 환율이 47%나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1년 만에 7위엔을 깬 것은 중국이 아무래도 위엔화 가치를 수입 관세율 인상만큼 낮추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또한 무역 협상 중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베이다허 회의에서 현재 대미 무역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엔화는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1달러에 6.95 위엔을 바닥으로 해서 7.2 위엔 사이까지 좀 변동성이 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약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보복을 9월 1일부터 10% 한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뭐 히터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으면 우리 경제는 타격이 클 텐데 GDP 성장률 충격이 어느 정도 옵니까? 네, IMF는 몇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는 중국의 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리고요. 또한 무역 협상이 불발돼서 모든 수입품에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1년간 성장률이 0.8%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조작까지 지정이 된다면 추가로 10% 대미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성장률은 1% 가까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현재 단기적으로 위엔화는 7.2 위엔 이하로 절하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신흥국 통화도 동반해서 약세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망을 봤을 경우에 앞으로 IMF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환율 전쟁까지 진행된다면 중국의 성장률을 5.8% 전후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라든지 세계의 그 성장률을 보면 0.3%포인트 정도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만 한정해서 봤을 경우에 성장률은 0.6%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률은 떨어지겠지만 각국이 성장률 떨어지는 것만큼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피부로 느끼는 성장률 체감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미중 간에 지금 계속해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그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조치는 어떤 게 좀 나오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5조 3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목재 가구의 상계 관세를 최대 229%까지 부과시켰는데요. 앞으로는 목재 가구처럼 중국 내 고용 창출이라든지 수출 비중이 높은 인가공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신발이나 의류, 플라스틱, 화학 제품에 국가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연말 미국의 상전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5월 이전에 합의한 수준까지 되돌아가지 않는다면은 90일 이내에 그 중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우대 조치를 철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중국위원회라고 미국 안에서 보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에 막강한 입김을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 증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내쫓는 조치를 지금 검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 자금이 오히려 중국 기업에게 들어가면서 미국의 적대적인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그 반대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은 인프라 시설과 같은 안보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국방권한법을 8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중국 그 수출과 관련된 그 규제 강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중국 자본이 출자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시키는 법률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갈수록 중국을 옥죄는 미국의 전략안들이 계속 발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에 따른 그 한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2부에서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